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입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서울 지역 기온이 아침 8시인데 31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이고요. 오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뜨거운 날씨, 정치권도 역시 뜨겁지 않나 생각됩니다.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마련하는데요.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더운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정치하시면서 여러 사람 또 만나잖아요. 계속해서 더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폭우 복구도 해야 되는데 더위 때문에 또 복구 작업에 지장까지 있다고 하는데 세 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국민들에게 힘줄 수 있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청취자 시청자분과 함께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래도 지금 큰 탈이 없네요. 전당대회 중입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 그러면 좀 시끌시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끌시끌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당대표 후보자가 단독 출마를 하게 됐고 최고위원 후보자가 7명이긴 한데 네. 사실 최고위원 후보자만으로는 이렇게 흥행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내일이죠. 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하고 3기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네. 내일 결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아마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가 3기 지도부의 대표가 될 것 같고 이제 최고위원을 누가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네.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가 오늘 또 주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죠. 뭐 이미 낙마했으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더 짚어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은 이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 내부 현재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한 거 아니냐. 충분히 큰 결격사는 없었다라는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의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다. 오히려 너무 버텨가지고 당에 또 대통령에 부담 준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는데 김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가 예.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정강이 발차기 이런 것처럼 딱 떨어지는 이슈면 아마 우리 당에서도 이론이 없고 조용했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종합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국정에 어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민주당은 정치 결사체인데 아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들 측근 검사들 그냥 요직에 이렇게 꽂고 유지하고 이렇게 버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아쉽다 이러한 어떤 소외를 호소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이번 주면은 이 부분은 다 논란이 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선우 국회의원이 본인이 모든 이 부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논란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니 김재욱 최고위원님, 다른 장관 후보자도 있잖아요. 아직 절차가 또 남아 있기도 하고 어때요? 다른 후보자들은 큰 결격 사유 없이 임명돼도 괜찮을 건가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제 첫째 그 인수위 기간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좀 배려를 해줘야 되긴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한 게 있고 잘 못한 게 있는데 일단 잘한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잘한 거는 이진숙 후보자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를 굉장히 물러나게 하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결단을 내린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서도 물러나게 한 건 잘했고. 근데 아직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 비서관에 대해서는 미정인데 잘 못한 거는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여기다 보내놨지? 예를 들면
이게 표절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얘기를 하고 갑질하는 사람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극우 중에서도 상극우 아니야라는 사람을 국민통합 비서관으로 앉혀놓고 그다음에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까지 그냥 말잔치 아무 말 대잔치를 벌려왔던 사람을 인사혁신 비서관으로 앉혀놓은 도대체 이거는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의아심이 들어서 네. 뭐 이런 거 임명은 잘못된 거고 근데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린 거 그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고은혜 님이 최동석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최동석 혁신처장이 일단은 인사혁신처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혹시 지역 안배 코토로 지역 인사혁신처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최동석 혁신처장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출신이고 네. 이 전에 있었던 연원정 인사혁신처장도 정선 출신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김승호 혁신처장도 원주 출신이어서 지금 3연속 인사혁신처장이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 후보자처럼 충청도에 뭐 지역 안배 쿼터가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인사혁신처장도 강원도 쿼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저만의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일단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75만 공무원들의 임용과 선발 그리고 수립 이 뽑는 기준을 만드는 곳인데 지금 최동석 혁신처장이 과거 발언이 좀 문매를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고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다거나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처럼 묘사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되게 천재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좀 논란인데 또 당내 의견 표출이 뭐 자유롭겠습니다만 과거에 좀 이제 윤호중 장관에 대해서 어떤 그렇죠. 발언이나 또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정치적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 인사혁신처장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그게 되게 우려스러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추앙하는 공무원이면 아무리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비리 개발에 연루되어도 그거는 그냥 천재적인 발상이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두둔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동석 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좀 많잖아요. 과거에 또 자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 뭐 인사 기준에 논란이 있다. 뭐 7대 기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을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물론 뭐 그 부분은 뭐 야당 입장에서 되게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또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 악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약간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결국 더 적임자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을 사실 대통령실에서 맡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법무부로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가져왔는데 다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실로 가져왔습니다. 법무부는 사지 못한다. 대통령실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인사검증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 결과가 강선우 지명자, 이진숙 지명자, 최동석 지명자 등등등등 논란이 있는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건지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김조 대변인 이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지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시스템은 문제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애초에 그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더 강해질 수 있어가지고 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지적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진 사퇴 의사도 밝혔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발탁 인사라든지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경질 인사를 하거나 국민 앞에 국민 뜻을 겸허하게 수용했는지 저는 국민의힘에 좀 묻고 싶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기 대선 네. 그리고 인수위가 없었던 점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단기간에 많은 인사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있어서 놓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비서관급 인사, 차관급 인사까지 어떤 장관에 준하게 국무총리에 준하게 인사 검증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고 또 자원도 그렇게 충분치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지고 완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땠느냐? 윤석열 네. 정부가 잘 못해서 그래서 망가진 거 아닙니까? 네, 김정혁 최고위원입니다. 그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의 권위가 훼손되니까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 지금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주장하네.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지. 그렇지만 탄핵은 안 돼. 왜? 대통령이 그러면 이재명 집권하니까. 그러니까 버텨라. 그 얘기하고 야, 인사는 잘못됐어. 근데 이거 인사 인정하면 대통령 권위 휘둘려. 그러니까 버티자. 이런 얘기하고 논리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두 개가 다르죠. 그 무슨 비상계엄을 한 거하고 인사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뭐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논리 구조에 있어서는 그거는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런 사람 그 대통령한테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하셔야죠. 그리고 하늘이 내리신 분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시고 수호자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됩니까? 이런 사람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인사를. 그럼 이런 사람은 애진작에 내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모든 게 나올 그럴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데 앉혀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슨 그 대통령께 한 상 말아 올리시나 우리 대통령한테 대통령 창가 부르시는 분 옆에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추천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관련해서 네. 그분이 과거에 말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 다만 이분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발언이 과하고 잘못됐다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본인의 SNS 계정도 다 폐쇄하고 국민 앞에 읍소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한 네.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분의 이력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 한국은행에서 20년 넘게 인사 전문가로 활동했고 뭐 네. 중앙인사위원회 자문관 그리고 교보생명보험 인사 담당 부사장까지 지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 그럼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도 뭐 금융 감독 원장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복현원장. 정말 인사 전문가 민간에서 활동하고 대한민국 최고 조직인 한국은행에서 그런 정말 숙련된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정무수석이나 뭐 우리 당의 국회의원으로 공천됐다면 사실은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거에 말한 그런 발언에서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이제 차관급 인사로 고위공직자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좀 능력을 한번 발휘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사과를 했다는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박원순 그 전 시장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지 강선우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TV를 안 봐서 모른다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사혁신처장님 댁에 TV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는 그런 패러디까지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신문과 TV를 안 봐서 모른다? 근데 보니까 핸드폰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핸드폰에 다 기사 뜨는데 그걸 안 봅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가서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 과거는 싹 지워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인사 전문가가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찬가를 불러대는 사람밖에 앉힐 수 없는 겁니까? 그런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인재풀은 빈약합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 받을 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인들은 달라야죠. 어떻게 이런 인사를 아니 표절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 시키고 갑질하는 사람을 여가부 장관 시키고 그다음 무슨 극우 같은 사람을 국민통합 비서관 시키고 뭐 온갖 딸랑딸랑 하는 신문도 TV도 안 보는 사람을 인사혁신 비서관을 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점점 더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최동석 인사혁신 비서관 빨리 정리하시는 게 그게 이 정권에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저희가 박하게만 평가를 하니까 굳이 저희가 칭찬할 부분 좀 찾자면 네, 이번 이기인 최고위원입니다. 장관 지명자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불러가지고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론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와도 분명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평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비공개 회담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환기시키고 싶고요. 네.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TV가 없었으니까 못 봤다,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그 모순입니다. 인사혁신처장, 말 그대로 인사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리인데 이 정부에 있는 장관 지명자에 대한 것은 제가 TV가 없어가지고 못 본다?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TV 한 대 놔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예.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TV 안 비싸요, 사과뿐만 요즘에. 아니라 요 TV 싼 거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지명 철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처장 말 그대로 혁신처장이잖아요. 새로운 공무원들 그리고 좋은 인성의 공무원들을 뽑는 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사람인데 이런 본인의 어떤 논란 자체도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대통령께서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김지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죠.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는 글쎄요 정말 TV를 못 봤는지 네.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이러한 상임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당황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인사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임용되신 분이고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무적 특성, 정당 관련된 업무로 채용되신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 실무를 하는 실무가 거죠. 중요해서 뽑으신 분이고 자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인사 관련해서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실험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에 자신의 측근이나 정당 인사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파격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인사 관련해서 나는 사심이 없다는 저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윤석열 정부처럼 자기 친한 검사들, 친구들 그런 안 앉혔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한번 일할 기회를 주고 그 이후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사실은 경질을 하는 게 맞죠. 기회도 안 주고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것은 뭔가 좀 안 되라는 구슬하는 게 아닌가, 기우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야당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건영 의원도 또 대표적인 그 친문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세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원내에는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거 자칫 뭐 이제 이거를 뭐 대립구도가 뭐 힘의 균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만 친명과 친문 간의 또 갈등이 다시 또 이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도 나오는데 어때요? 그럴 좀 가능성 또는 우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좀 걱정을 좀 하나요? 지금 이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굉장히 격한 표현을 하셨냐면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네. 원천이다. 네. 저는요 이 네. 말이 사실도 아니고 그 말에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이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도 윤건영 의원처럼 반발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발언이 과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사과도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친명이다 네. 뭐
친문이다 이렇게 분쟁을 할 그런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좀 식혀가는 의미로 그 김지호 대변인의 명찰이 바뀌었다 앞뒤가 좌우가 네 요거 바꿔주시고요. 네 한번 잠깐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네 이기인 대변인 예, 최고위원. 아니 그 지금 검색만 해봐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사검증 7대 기준은 XX 같은 짓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마이너스 70점이다 한국을 퇴보시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차관들 다 문재인같이 무능한 인간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속은 시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 대한 정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 뭐 일견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민주당 당내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야말로 사실 내부 총질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 자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인사라는 게 만사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인사가 곧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을 인사로 기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윤건영 의원이나 당내 좀 남아있는 친문 세력들의 어떤 생각들은 상당히 아쉽고 서운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당 내에서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민주당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짚어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국민의힘도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주제 바꾸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얘기 한참 했고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뭐 더 아주 활발하고 더 살아있는 정치 토론이 짧지만 굵게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징계 얘기도 그동안 나왔습니다만 야 이거 뭐 굉장히 큰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어제 당무감사위에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이거 징계해야 된다. 윤리위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거 일단 국민의힘 얘기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반응? 이거 한번 좀 먼저 짚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 내부의 반응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일단 당사자들은 펄펄 뛰고 있죠. 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뭐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고 이양수 전 사무총장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작 또 일반 여론을 들으면 거기다 왜 권성동 씨는 빠졌지? 뭐 이런 얘기가 1차. 그리고 네. 아니 거기 비대위에서 그거 새벽에 구테타 용인했던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거야? 그럼 그 두 사람만 당원권 정지 3년 하면은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 당원권 정지 3년 냈는데 이거 어차피 윤리위로 가면 윤리위에서 이거 3년을 2년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다음 총선에도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까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사실 또 혁신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있는 거군요. 예. 끝났나요? 있습니다. 아니,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네. 근데 존재감이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윤인숙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안도 내놓고 막 이랬는데 이게 뭐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어떤 예측, 네. 그런 그 안 좋은 전망 역시나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기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 보수 정당이 또 잘 기능을 해야 네. 또 견제도 할 수 있고 또 옳은 방향으로 국가가 가지 않겠느냐. 그럼요. 같은 또 보수 세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결국 그 보수 정당이 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또 야당으로서의 자격을 득해서 이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를 좀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 입법부의 기본적인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사실 어떠한 질이나 어떠한 어떤 견제 감독 기능을 발휘를 해도 그래서 너네 계엄을 왜 못 막았는데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사실 그 부분을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고 좀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번 그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서 징계의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네. 징계의 대상이 전 잘 이해가 안 되질 않아요. 그래요? 두 사람만 후보 대선 이 교체를 시도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허. 대부분의 친윤 의원 세력들이 그 간밤에 새벽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바꾼 부분이 있고 네. 또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 혁신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지 않습니까?
뭐 채널A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야, 여론조사 야. 통해서 후보 교체할 수 있다라고 직접 말을 한 사람이 지금 혁신위원장이에요. 예. 그리고 뭐 당내 다수의 의원들이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얹었고요. 그런데 꼭 실무적으로 권한이 있었던 그 두 사람만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형평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당사자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당을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뭐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게 아니니까 인원 구성 또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어떤 인적 관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윤리위원장은 여상원 변호사신데 네. 윤리위원장은 공개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또 공교롭게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대학 동기예요. 법대 동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또 야 이게 뭐 네. 여기서 윤리위로 넘어가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윤리위로 넘어가면 그런 게 작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리위원 제가 알기에는 9명인가 그런데 이거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가 외부 인사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당내 인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리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번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징계위원회 회부됐다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뭐 6월달에 무슨 익명의 투서를 들어온 걸 가지고서 7월달에 이 그 회의를 열어서 그 징계는 9월달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윤리위의 그 어떤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윤리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죠. 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일단 반성과 자성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대회 이제 뭐 준비하고 점차 이제 출마 선언한 의원들 또는 정치인들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불출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욱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출마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한동훈 전 최고위원과 뜻을 함께하는 또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또 높은 또 당내 지지율도 있고 또 당원들의 지지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계획이라든지 어떤 전망 이런 것도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기인 최고가 계엄을 못 막았으니까 국민의힘 뭐 할 말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비판 받아도 싸지만 또 반박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한동훈 대표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때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서 그걸 막았죠. 18명과 함께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뭐 그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함께 가서 이거 안 된다라고 막았던 거고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이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던 거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대통령께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독대 한번 해달라는데 그거 뭐 그냥 시에 베풀듯이 하면서 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훈육하듯이 그 사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몸을 던져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계엄을 막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이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은 것도 이게 지금 출마하는 것들이 당의 변화나 쇄신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한동훈 대 반한동훈이라는 연대를 통해서 극우 세력들이 다 뭉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앞으로의 미래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뭐 한동훈 대표는 아마 그 희망개혁연대라는 걸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당이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극우화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온오프상에서 다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도 대표 경선 진행 중이잖아요. 네. 박찬대 후보가 윤석열 내란 방패 45인 제명, 이번직 제명이죠.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네. 물론 뭐 당내에서 지도부와의 뭐 논의는 없었다. 뭐 개인이 발의한 거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
이 45인 제명 촉구에 대해서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니 이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거고 불법이었고 또 대통령이 탄핵도 됐고 법적으로 잘못이라면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민주당 당내에서는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대표 경선 과정에서 너무 무리수 둔 거다, 또 과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나요? 어때요? 일단은 뭐 지금 당내 선거 중이기 네. 때문에 후보로서 본인의 어떤 노선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당대표 후보로서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12.3 내란 사태 때 국회를 지키지 않고 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 빼고 국민의힘 당사로 가신 분들은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45분 특히 공권력을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뭔가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의 어떠한 대통령직 복귀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도 국회의원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또 어떤 야당과의 협치도 요구받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시 한번 조금 노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김종현 최고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뭐 내란 잔당이다, 내란당이다라고 뭐 공격당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엄을 해제하는데 한몫했었던 분이 그때 당시에 대표가 한동훈 대표였었고 함께 했었던 의원들 18명이나 들어가서 표결을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잔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과한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을 생각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엄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선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명안에 대해서 네. 어쨌든 촉구 결의안이다 보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진짜 제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박찬대 후보가 이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했었던 그 메시지들을 보면요. 전당대회에서 사실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십시오. 저는 싸우겠습니다라는 기조를 세웠다면 박찬대 후보는 그래도 국민의힘은 대화 타협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협치와 호흡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톤이 바뀌었죠, 갑자기. 어허. 45명을 제명해야 된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번 강선우 의원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17분 전에 트윗을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당원들한테 받는 공격이 지금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느냐라는 개딸과 당원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좀 상쇄하기 위한 네. 누가 국민의힘 잘 패나 그 싸움에 참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경향성이 짙어지는 것이 뭐냐면 정청래 후보도 이 국회 정당 해산 청구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갖자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박찬대 후보가 조금 유화적인 태도로 갔다가 갑자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강선우 의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마이너스 실점을 한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을 잘 때려가지고 이걸 좀 상쇄해 보자라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또 물론 45인 제명 촉구 거리한 그 배경이 또 국민의힘이 그 강선우 후보자의 그 사태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버려라, 제명해야 된다, 뭐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반발성으로 나왔던 뭐 그런 배경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민주당도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그리고 개혁신당도 네, 전당대회 중입니다. 예. 네. 새로운 대표를 지금 뽑기 위한 절차 또 최고위원도 뽑을 테고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민주당이야 뭐 집권당이고 또 두 명의 후보가 모두 다 친명 성향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대비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조경태, 안철수,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또 그 외에도 뭐 양향자, 네, 장성민 등등 다양한 후보들이 지금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친한계로 분리도 되고 그리고 또 이 탄핵 국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도 함께 하면서 어찌 보면은 친한계의 좀 좌장격으로 보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한계가 뭐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뭐 누구를 특별히 뭐 이제 옹립한 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광범한 의미에서 친한계라는 건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 당내 개혁이라든가 변화, 쇄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그 결이 같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죠. 근데 이번에 출마를 할 때 무슨 미리 상의를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냐면 그때 그 한동훈 전 대표 자체가 본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네. 심사숙고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도 그때까지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아마 그 조경태 네. 의원은 본인의 또 정치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당연히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 뭐 대개는 그런 경우는 본인이 했겠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본인은 이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또 지금 궁금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기타 이제 이른바 내란 세력과 좀 대항하는 그런 주요 정치인들과 이제 연쇄적으로 회동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뭔가 좀 세력을 합쳐서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좀 영향을 행사하려는 거냐 또는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좀 주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는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아마 지금 그 전당대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대표가 뽑히면, 새로 대표가 아니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되면 네, 되겠죠. 뭐 어떻게 뭐 그런 만남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만나는데 그게 일종의 하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당 대표에 불출마한 게 이거 그냥 당에 앉아서 당의 무슨 대표니 아니니 이런 거를 해봤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표를 했었지만 거의 힘을 못 썼잖아요. 그 용산에서 독주하는 걸 막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서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더욱 똘똘 뭉쳐서 뒷다리를 잡고 계속 방해를 할 것이고, 그 당도 아마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 보수 정당의 어떤 체질을 개선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하방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당원들을 만나고 이래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당의 그 경쟁력과 생존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겠죠, 뭐. 저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의미예요? 아니 일단은 본인이 이번에 출마했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본인과 같이 정치를 했던 세력들이 이번 당대표보다는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도 있고 이번은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성과를 낼 가능성도 없으니 다음에 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쫄딱 망한 후에 그 후에 당권을 잡으면 당을 쉽게 예. 장악할 수 있고 총선에서 공천권도 휘두를 수 있으니까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지호 대변인의 이제 그 제 짐작, 생각입니다. 짐작. 제 생각인데 마치 감나무 밑에서 네.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당을 혁신하고 예. 위기에 처한 어떤 세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그냥 해결이 됩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네. 나의 노선을 가지고 투쟁을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렇게 풍찬 노숙하면서 지지층도 견고해지고 동지들도 생기는 건데 너무 쉬운 길만 골라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고충과 고민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을 때 천하용인 내지는 유승민 의원님과 함께 했었던 그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친윤 주류, 친권력 주류의 어떤 당에서 소신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그 과정을 보면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사퇴를 하는 바람에 본인은 사퇴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내려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도부가 좌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나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지금 특검의 파고가 사실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한동훈 대표의 속내는 특검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텐데 결국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런 외풍을 막아줘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네요. 거기서 이제 모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출마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국민의힘 내에서는 혁신과 쇄신을 바라는 파이가 항상 존재합니다. 네. 당원과 지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의 당선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나와가지고 적절한 메시지를 내주는 것,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근데 나왔다가 지면 타격만 입고. 그러니까 그나마, 지는 것에 너무 의미를 두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우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보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자꾸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샤라웃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국민의힘 당적 대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되게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대구의 보수의 본산이라고 있는 대구에서 우린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고 다시는 우리와 이런 다름의 목소리를 인정을 한다면 우리 사이에서 배신과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연설을 하는 바람에 당원들이 그걸 납득을 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기를 한동훈 대표가 언젠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한 번 더 그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요. 네. 나오면 나온다고 공격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공격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왜? 저 사람 무섭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뭐라든 공격한다. 나오면요. 야, 너 저 총선 때도 그랬었지. 그다음에 당대표도 나왔었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도 나왔지. 또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넌 맨날 나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럼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와? 너 무서워서 안 나오니?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만물 한동훈설이에요. 근데 그게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거. 뭐 민주당도 두려워하고 극우도 두려워한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지는 게 두려우면 정치할 생각, 지도자 할 생각 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이 생각하고요. 또 한술 더 떠서 왜 그러십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상대였을 때 항상 행복했습니다. 야,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뭘 이겼어요? 총선에서 대승했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지. 그게 한동훈 대표 때문입니까? 대통령 탄핵했죠. 네네네. 항상 행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항상 행복하셨지. 민주당은. 야, 아니 김지호 대변인이 오늘 아주 효과적인 기술을 발휘한 게 방송 끝날 때 이렇게 딱 폭탄을 터뜨리면 이 대처가 안 됩니다. 반박이 안 돼요. 네. 재반박이 안 되니까. 네네. 끝나갈 때쯤 이런 또 공격을 했는데 남은 시간이 뭐 거의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근데 너무 아쉬워서 아주 짧게 정말 아주 짧게 지금 공교롭게도 세 당 다 지금 새 지도부를 뽑는 중이잖아요. 우리 당 대표 뽑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함께 봐주십사. 짧게 한마디씩 세 분 돌아가면서 하고 끝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의힘부터 할까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계승하고 있는 국민의힘은요. 뭐 어떻게 보면 그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서 국가를 지켜냈고 그다음에 그 산업화를 이뤄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또 민주화까지도 수용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류 세력이에요. 근데 이 주류 세력이 극우들의 그 놀이터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혁신당이요? 우리가 잘한다고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희는 잘한다라는 평가보다는 그런 만족이나 자위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성과 성찰의 정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한테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이요? 저희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은 아직도 승리에 배가 고픕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대승할 그러한 훌륭한 당대표를 뽑아서 지방선거 승리, 다음번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배 터져요. 진짜 마지막 폭탄이 여기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